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3년 제4회 폐기물 처리 기사 최근 기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1번입니다. 수분 함량이 87%인 폐기물의 용출 시험 결과 A 중금속의 농도가 1.62mg/L이고 지정 폐기물의 기준이 1.8mg/L라면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는지를 판별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는 우리가 보정계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정계수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시료의 함수율이 얼마 이상? 85% 이상인 경우에서는 시료의 보정계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수분의 함량이 87%인 시료라고 그랬으니까 보정계수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보정계수를 구하는 식은 15 나누기 100 - 시료의 함수율이죠. 여기서 15라는 것은 시료 함수율 85%를 고형물로 바꾼 값이에요. 그러면 시료의 함수율이 지금 87%라고 그랬으니까 보정계수를 계산하면 1.1538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중금속 A라는 중금속 물질의 농도가 1.62mg/L대요. 이 값에 보정계수 1.1538을 곱해요. 곱하니까 얼마가 나왔죠? 1.8692mg/L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치가,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치가 얼마냐면 1.8mg/L거든요. 그래서 1.8mg/L보다 작으면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1.8mg/L보다 크면 지정 폐기물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 1.8mg/L인데 우리가 계산한 값이 1.8692mg/L가 나오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 조건에서는 시료의 보정계수를 구하는 공식과 보정계수를 지금 사용을 하는 시료인지 하지 않는 시료인지 수분의 함량을 이용해서 판단한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총괄 열 전달 계수가 35kcal/제곱미터 도시인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연소가스가 650도씨에서 250도씨로 냉각되면서 150톤/H의 급수를 50도씨에서 150도씨로 예열시키고자 할 경우에 예열기의 열교환 소요 면적을 계산하시오. 단 물의 비열은 1kcal/kg 도시, 가스와 물의 흐름 방향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문제를 푸는데 총괄 열 전달 계수의 공식은 급수량 곱하기 물의 비열 곱하기 급수 온도차에서 소요 면적 곱하기 연소가스 온도차를 나눠줘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총괄 열 전달 계수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35kcal/제곱미터 도시죠. 자, 그리고 급수량입니다. 급수량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얼마의 급수량을 사용하고 있느냐면 150톤/H의 물을 급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수량이 시간당 150톤이죠.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의 3승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150 곱하기 10의 3승 kg/H가 급수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의 비열은 1kcal/kg 도시. 자, 그리고 급수 온도차. 급수 온도차는 급수를 50도씨에서 150도씨로 예열시키고자 해요. 그럼 큰 온도에서 작은 온도를 빼면 되니까 150-50도씨를 하면 되겠죠. 나누기 소요 면적 곱하기 연소가스 온도차. 자, 연소가스는 650도씨에서 250도씨로 냉각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50-250도씨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소요 면적은 1071.43 제곱미터라는 면적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수분이 65%, 탄소가 32%, 수소가 1.8%, 산소가 0.8%, 황이 0.01%, 나머지는 회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단 듀룡 공식을 적용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위 발열량을 계산했을 때는 듀룡 공식을 이용해서 고위 발열량을 계산한 다음에 계산된 고위 발열량을 이용해서 저위 발열량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위 발열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듀룡 공식에 의한 고위 발열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8100C 플러스 34000 H-8분의 5 플러스 2500S예요. 여기서 C라는 것은 탄소의 함량, 탄소가 32%니까 0.32, 그리고 H는 수소 함량 1.8%니까 0.018, 그리고 O는 산소 0.8%니까 0.008, 그리고 S는 황이 0.01%니까 0.0001을 대입을 하게 되면 고위 발열량이 얼마가 되죠? 3170.25 kcal/kg이 됐어요. 그러면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수분의 증발 잠열을 빼주면 되겠죠. 수분의 증발 잠열이 고체 액체에서는 600 곱하기 9H 플러스 W예요. 따라서 계산된 고위 발열량이 이렇게 오는 거죠. 3170.25 kcal/kg 마이너스 600 곱하기 9H 플러스 W, H의 함량 0.018 플러스 물의 함량 65%니까 0.65, 따라서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게 되면 2683.05 kcal/kg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반드시 듀룡 공식, 고위 발열량을 계산할 때는 듀룡 공식을 이용해서 고위 발열량을 계산한 다음에 수분의 증발 잠열을 빼서 저위 발열량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쓰레기를 발생 지점부터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운반 비용은 3,000원 per km 톤이다. 근데 중간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운반하면 적환장으로부터 매립장까지의 운반 비용이 2,000원 per km 톤, 쓰레기 발생 지점부터 적환장까지의 운반 비용은 3,000원 per km 톤이다. 적환서 설치 전후의 비용이 같아지는 적환장의 설치 위치는 쓰레기 발생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지점인지 계산하시오. 단 적환장의 관리 비용은 위치에 관계없이 톤당 7,000원, 쓰레기 발생 지점부터 매립장까지의 거리가 20km, 설치 비용 등의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W1 곱하기 L은 L1은 W2 곱하기 L1-L2 플러스 W1 곱하기 L2 플러스 W3라는 식을 쓰는데, 여기서 W1이라는 것은 최종 매립장까지 쓰레기 운반 비용, W2는 적환장에서 최종 매립지까지의 운반 비용, L1은 쓰레기 발생 지점과 쓰레기 최종 매립장까지의 거리, L2는 적환장 설치 전후의 비용이 동일하게 되는 적환장의 설치 위치, W3는 적환장의 관리 비용을 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W1이라는 매립장, 최종 매립장까지의 쓰레기 운반 비용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보면 매립장까지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 비용은 3,000원 per 제곱킬로미터 톤이에요. 그러니까 1톤, 1km에 3,000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L1이라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 발생 지점과 쓰레기 최종 매립지까지의 쓰레기 발생 지점과 쓰레기 최종 매립장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면 그 L1이라는 값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20km로 나와 있겠죠. 그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자, 그리고 W2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W2가 뭐죠? 적환장에서 매립장, 최종 매립장까지의 운반 비용이에요. 그러면 적환장에서 최종 매립장까지의 운반 비용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적환장으로부터 매립장까지 운반 비용이 2,000원 per 제곱킬로미터 톤이에요. 자, 그리고 L1이라는 값은 얼마였죠? 20km예요. 그 다음에 L2라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W1은 3,000원 per 제곱킬로미터 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L2라는 값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W3라는 것은 적환장의 관리 비용이에요. 자, 적환장의 관리 비용은 위치에 관계없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톤당 7,000원이에요.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L2라는 미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L2라는 미지수를 계산을 해서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L2는 13km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W1이나 L1, W2, L2, W3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공식을 배워서 문제를 풀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파쇄할 때 90% 이상을 3.5cm보다 작게 파쇄하려고 하는 경우에 로신 라밀러식을 이용해서 특성 입자 크기를 계산하시오. 단 n은 1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y는 1-exp x 나누기 x0의 n승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y라는 것은 체화분율, 그리고 x라는 것은 폐기물 입자의 크기, x0라는 것은 특성 입자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미리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사용하기 편해요. 그래서 왼쪽 식을 정리하게 되면 x0라는 특성 입자의 크기를 우리가 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특성 입자의 크기는 x, 마이너스 x, 여기서 x라는 것은 폐기물 입자의 크기 나누기 ln 1-y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자, exp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자리를 옮겨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exp라는 게 ex거든요. exp를 없애기 위해서는 맞은면에 ln을 취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나누기 x0는 n은 1이니까 생략하면 ln 1-y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x0를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x0를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x 나누기 ln 1-y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x라는 값이 얼마죠? 3.5cm예요. 그리고 y라는 값이 90%, 0.9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x0라는 특성 입자의 크기는 1.52cm가 나오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식을 정리를 못하게 되면 문제 푸는 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을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6번 100m의 삼성포대의 분뇨에서 고형물 농도가 6%이고 TS, 고형물의 65%가 VS, VS라는 게 유기물, 다시 말해서 휘발성 고형물입니다. 이 중에서 소화율은 56% 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분뇨를 혐기성 소화 처리할 때 발생되는 가스의 양을 계산하시오. 단 비중은 1.0으로 가정하고 설러지, VS, 유기물 중에서 1kg당 0.72m의 삼성의 가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VS나 FS는 고형물의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항상 고형물 중에서 분해가 되는 성분은 휘발성 고형물, 다시 말해서 VS라는 유기물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가스의 발생량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분뇨가 분해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겠죠? 100m의 삼성버데이라는 분뇨가 있어요. 그러면 고형물 중에서 65%의 유기물이 분해가 하니까 고형물 6%가 있어요. 그럼 퍼센트를 kg/m의 삼성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시켰을 때 얼마가 필요하죠? 10의 4성. 왜 그러냐면 퍼센트는 10의 마이너스 2성이고 ppm은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두 개의 값은 10의 4성 차이가 나요. 그래서 퍼센트가 10의 4성 크니까 퍼센트를 ppm으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4성을 곱하면 되고, 반면에 ppm을 kg/m의 삼성으로 고쳤을 때 우리가 자주 해봤죠?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보낼 때는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1성. 그래서 6%라는 것은 60kg/m의 삼성이에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러지량, 분뇨량이죠. 분뇨량 곱하기 고형물의 농도 60kg/m의 삼성. 이 값은 6%가 60kg/m의 삼성이에요. 자, 이 중에서 분해될 수 있는 유기물이 65%입니다. 그 다음 이 유기물 중에서 몇 퍼센트가 분해되느냐? 56%가 분해됐어요. 자, 분해되는 유기물 1kg당 가스가 0.72m의 삼성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발생되는 가스량은 1572.48m의 삼성 per day죠. 여기에 우리가 메탄의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발생되는 가스량 중에서 메탄의 함량이 나와요. 그럼 그 메탄의 함량을 곱하게 되면 발생되는 메탄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7번을 보시게 되면 (2000kg의) 폐기물을 이용해서 호기성으로 태비화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산수량을 계산하시오. 폐기물의 분자식은 탄소가 6개, H가 7개, O가 2개, OH3 전체가 5개죠. 최종 단계에서 발생되는 퇴비의 화학식은 퇴비의 2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퇴비의 분자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전체가 5개짜리인데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2개짜리가 그대로 배출돼요. 그럼 우리가 반응을 시키는 것은 3개짜리만 반응을 시키게 되면 어차피 2개는 그대로 지금 폐기물 속에 있는 이 화학식의 2개짜리는 분해가 안 되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나머지 3개. 그러면 이 폐기물 자체가 3개짜리를 우리가 CHO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얘들만 반응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을 시킬 때는 C가 18개, H가 30개, O가 15개예요. 그럼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CO2하고 H2O가 나오겠죠.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그리고 H 뒤에 있는 숫자가 여기 오죠. 이건 2개짜리니까 2분의 30은 15. 자, 산소 2개짜리가 18개, 36개. 1개짜리가 15개.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15개 있으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줘요. 그럼 여기는 36개가 이렇게 오겠죠? 2분의 36은 얼마가 되죠? 18. 그래서 반응식을 나타냈을 때, 자, 여기 있는 5개 중에 2개가 그대로 나오니까 나머지 3개가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서 O2, 18O2, 그리고 발생되는 CO2와 H2는 18CO2, 15H2 이렇게 해서 반응을 세워주시면 반응을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반응만 나타내면 이제는 우리가 폐기물의 분자량, 여기 계산해놨죠? 폐기물의 분자량이 810이에요. 그럼 810kg일 때 산소는 18개니까 18 곱하기 32kg, 그리고 폐기물 2000kg일 때 산소량, 대각선으로 곱해서 산소량을 정리를 해주면 산소량이 얼마죠? 1422.22kg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폐기물을 호기성으로 퇴비화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을 시키게 되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반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헷갈리지도 않고. 꼭 이런 내용들은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틸렌 1S미터의 삼성을 완전연소 시에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자, S미터의 삼성과 S미터의 삼성이니까 최적비죠. 팁에도 있는 것처럼 최적비는 개수비하고 동일해요. 문제를 조금 어렵게 주기 위해서 부틸렌의 화학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부틸렌은 C가 4개고 H가 8개를 부틸렌이라고 해요.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완전연소가 되기 위해서 CO2와 H2O가 나오겠죠. 자,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오는데 여기는 2개짜리니까 2분의 8은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산소 계산합니다. 산소 2개짜리가 4개 있으니까 8개, 1개짜리가 4개, 12개예요. 그럼 이렇게 오겠죠. 2분의 12는 6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응식,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이론 산소량 나누기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왜? 최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럼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는 21%, 0.21이죠. 그러면 최적비는 개수비니까 여기서 산소량은 산소의 개수가 산소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산소의 개수가 산소량이 되는 거죠. 이 중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21%니까 0.21로 나눠주면 우리가 계산하는 이론 공기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소 계산식 같은 경우에서는 정리만 잘해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자꾸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꼭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농도가 0.5%인 NaOH의 양이 250m의 삼성포대이고 비중은 1.0이다. H2SO4의 농도가 70%이고 비중이 1.6일 때 황산의 양을 계산하시오. 자, 지금 NaOH는 수산화나트륨, 황산은 H2SO4, 반대되는 액성을 가지죠. 그래서 중화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황산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화 처리를 하는 공식은 적정 공식이죠. N1V1은 N2V2. 그래서 N은 노르말 농도, V는 부피예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NaOH와 황산 H2SO4의 노르말 농도를 계산합니다. 그럼 노르말 농도는 비중 곱하기 비중에 있는 여러분들 비중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kg/L를 썼어요. 그래서 k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나눠주고 퍼센트 농도를 보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NaOH의 노르말 농도는 지금 NaOH의 비중이 얼마냐면 1.0입니다. 그래서 1.0kg/L. 킬로그램을 g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죠. 이 값은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NaOH는 1당량이라는 것은 분자량 나누기 가수예요. 그래서 NaOH의 분자량이 얼마죠? Na가 23, O가 16, H가 1, 40이죠. 그리고 OH가 1개니까 1가짜리예요. 그래서 40g 나누기 1이 1당량이니까 여기서 40g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농도가 몇 %짜리냐면 0.5%. 따라서 0.5%, 퍼센트를 나누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100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0.125 노르말이 되겠죠. 자, 황산의 노르말 농도도 동일하게 계산하시게 되면 황산의 비중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황산의 비중이 1.6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1.6kg/L. 그죠? 킬로그램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보정했죠. 자, 황산은 여러분들 분자량이, 자, 분자량을 조사해 볼게요. 수소 1자리가 2개, S 32, O 16자리가 4개, 98이에요. 근데 여기서 황산이 몇 개 있죠? 자, 황산에서 수소가 몇 개 있죠? 2개. 그래서 2당량짜리예요. 따라서 분자량 나누기 가수 또는 당량수, 가수나 당량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49g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농도가 몇 프로짜리? 70%짜리. 따라서 계산하시면 노르말 농도가 22.8571 노르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수산화 나트륨에 해당하는 노르말 농도 0.125 노르말 곱하기 부피가 250m의 삼성퍼데이는 황산의 노르말 농도 22.857 노르말 곱하기 V2.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V2를 정리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V2는 1.37 m의 삼성퍼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9번 같은 경우에서는 중화 측정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키포인트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발생량은 2.5kg/인일, 인구수는 6만 명, 폐기물의 밀도는 250kg/m의 삼성, 차량의 용적은 8톤, 폐기물의 압축 시 부피 감소율은 45%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폐기물의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이번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압축 공정까지 이동 시 필요한 하루 차량수를 계산하시오. 3번에 압축 시 매립, 연간 매립 면적을 계산하시오. 단 매립 높이는 2.5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폐기물의 발생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 2.5k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6만 명. 그러면 두 개로 곱해요. 그러면 인구수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발생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 아니고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이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폐기물의 밀도가 250kg/m의 삼성. 곱하면 단위가 안 나오니까 나눠줘요. 나눠주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터의 삼성 per day라는 폐기물의 발생량은 600m의 삼성 per 1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단위 환산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킬로그램을 미터의 삼성으로, 미터의 삼성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했을 때는 항상 밀도를 이용을 한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차량수를 계산합니다. 차량수라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량에서 차량 적재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먼저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차량의 차량수를 계산을 하는데 차량의 적재 용적을 보면 차량의 적재 용적이 얼마죠? 8톤이에요, 8톤. 그래서 한 대에 해당하는 적재량이 8톤이 되니까 폐기물의 발생량도 톤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폐기물의 발생량이 하루에 2.5kg/인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톤으로 바꾸기 위해서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했어요. 자, 그리고 인구수가 몇 명이죠? 6만 명. 6만 명을 곱하게 되면 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재 용적이 8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몇 대라는 값이 나오죠. 그리고 하루에 몇 대를 계산했을 때는 자동차는 소수점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자리에서 완전 올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수를 계산했을 때는 폐기물의 발생량과 차량의 적재량의 단위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 자, 그리고 매립 면적을 계산합니다.
자, 매립 면적을 계산을 하는데, 자, 매립 면적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량 곱하기 1 부피 감소율 나누기 폐기물의 밀도 곱하기 매립 높이로 계산하는데, 폐기물의 발생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2.5kg/인일. 인구수가 6만 명. 자, 매립 면적은 연간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를 연으로 고치기 위해서 1년은 365일을 보정합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부피 감소율이 몇 퍼센트? 40%. 그래서 1-0.45. 따라서 여러분들이 폐기물의 발생량과 1- 부피 감소율은 항상 한 쌍입니다. 나누기 폐기물의 밀도가 250kg/m의 삼성. 그리고 매립지의 높이가 2.5m. 따라서 계산하시면 매립 면적은 48,180제곱미터/연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폐기물의 발생량, 차량수, 매립 면적을 계산했을 때 조금만 신경 쓰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위만 파악을 잘하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동층 소각로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자, 유동층 소각로의 장점 또는 특징, 장단점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기계적 구동 부분이 적어서 고장률이 적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가스의 온도가 낮고 과잉 공기량이 적어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게 배출됩니다.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낮은 경우에 적게 배출되죠. 그리고 론의 온도에 자동 제어와 열 회수가 용이하고, 그리고 반응 시간이 빨라서 소각 시간이 짧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유독매체의 추결량이 높아서 단기간 정지 후에 가동 시에 보조연료 사용 없이 정상 가동이 가능하죠. 여기서 사용되는 유독매체는 주로 모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소 효율이 높아서 미연분의 배출이 적고 2차 연소실이 필요 없다. 미연분이라는 것은 타지 않은 성분이죠. 그리고 유독매체의 연료량이 커서 액상이나 기상, 고형 폐기물의 전소 및 혼소가 가능하다. 액상은 액체 상태, 기상은 기체 상태죠. 고형 고체 상태. 전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액체나 기체나 고체 따로따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혼소라는 것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가지를 수술하시고 그랬으니까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에 보면 지정 폐기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3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가 지정 폐기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 폭발성, 유해 가능성, 난분해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여기서 지금 기준을 3가지만 서술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3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퇴비와의 영양인자 중에서 CMB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C가 탄소, N이 질소예요. 그래서 탄소량에서 질소량을 나눠준 값을 CMB라고 그러죠. 1번에 퇴비와 초기 CMB는 얼마죠? 30에서 50범위. 이번에 CMB가 클 때 발생되는 현상. 주로 이제 CMB가 크다는 것은 탄질소비가 80 이상일 때죠. 그러면은 퇴비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CMB가 작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CMB가 작다는 것은 20 이하죠. 암모니아가 발생해서 악취가 유발되는 문제점이 있죠. 자, 서술을 보시면 CMB가 클 때는 질소의 함량이 부족해서 퇴비화가 잘 되지 않아요. 퇴비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퇴비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CMB가 작을 때는 질소원의 손실이 커서 비료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NH3 가스라는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서 퇴비화 과정 중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악취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 악취 상태의 물질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용출 특성 인자를 4가지를 쓰시오. 자, 폐기물이 용출되는 특성은 어떤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느냐? 자, 폐기물의 농도, 수분, 입자의 크기, 시간, 온도, pH 여러 가지에 따라서 용출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도 몇 가지를 적으라고 했죠? 인자를 4가지만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가지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펜톤 산화법에서 사용되는 약품과 보기의 처리 순서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에 보면 A번 약품주의, B번의 중화, C번의 pH 3에서 5로 조절, D번의 침전. 자, 사용되는 시약은 산화제가 시약입니다. 그리고 촉매제 2가지로 나타내는데, 산화제로 사용되는 펜톤 시약은 과산화수소 H2O2죠.
그리고 촉매제로 사용하는 것은 철염인데 황산 제1철을 사용해요. 반면에 처리하는 공정은 먼저 약품을 주입을 해요. 약품을 주입했을 때는 촉매를 과량으로 주입한 다음에 펜턴시약, 과산화수소를 서서히 주입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약품을 주입했으면 pH를 3에서 5로 조절해요. 그런 다음에 중화를 하고 침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되죠.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면 매립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필요 모니터링 항목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필요 모니터링 항목 3가지입니다. 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항목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침출수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침출수 관리 및 침출수 처리 시설, 그리고 침출수의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우수죠. 그래서 우수 배제 시설 설치 및 관리, 그리고 발생가스 회수 및 관리,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관리, 구조물 및 집안 안정도 관리, 주변 환경 오염도 조사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침출수, 그리고 우수 배제 시설, 그리고 발생가스, 이 3가지가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차수막이라는 것은 물을 차단하는 시설을 차수막이라고 그러죠. 점토의 수분 함량과 연관성이 큰 액성 한계와 소성 한계를 간단히 설명하고 액성 한계와 소성 한계와 소성 지수의 상호관계를 나타내시오. 자, 액성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액성 한계라는 것은 액체 상태가 변하게 되는 수분의 한계 수분이에요. 반면에 소성 상태라는 것은 수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수분이 없으면 부서지는 거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먼저 액성 한계라는 것은 수분의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요. 이상이 되면 점토에 액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토 자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죠. 이때의 한계 수분 함량을 액성 한계라고 하고, 반면에 소성 한계라는 것은 수분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것은 액성 한계고 미만이 돼요. 소성 한계라는 것은. 자, 미만이 되면 점토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이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부서지는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서졌을 때의 한계 수분 함량을 소성 한계라고 그러죠. 따라서 우리가 소성지수라고 하면 액성 한계에서 소성 한계의 값을 빼주는 값을 소성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액성 한계는 수분의 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서 액체 상태가 되는 거고, 소성 한계라는 것은 일정 수준 미만이 되어서 부서지는,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부서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소성지수라는 것은 액성지수에서 액성 한계에서 소성 한계를 빼주는 값을 소성지수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흡착제의 특징을 3가지만 쓰시오. 흡착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활성탄, 실리카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분자량이 클수록 흡착이 잘 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흡착량이 증가하고, 용질의 분압이 높을수록 흡착량이 증가하고, 표면이 클수록 흡착이 용이하다. 그래서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건 흡착은 실제로 물리적인 흡착과 화학적인 흡착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화학적인 흡착보다는 물리적인 흡착을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COD, 고문자 물질이죠. 나누기 TOC라는 것은 총유기탄소예요. 이보다 작을 때, BOD라는 것은 저분자성 유기물, COD는 고분자성 유기물, B가 0.1보다 작을 때, 그리고 COD가 500mg/L 미만인 매립연한이 10년 이상인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에 효과적인 처리 공정을 4가지를 쓰시오.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 공정을 나타내는데, 엽상투 공정을 쓸 수 있고, 이온 교환 공정, 활성탄 합착 공정, 화학적 산화 공정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다음 보기에 기호가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기호가 의미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보기에서 QC, SC, BF, GH, SCR, AC가 있어요. 그러면 QC하고 SC라는 것은 뭐냐면 반건식 반응탑이라고 해요. 그리고 BF라는 것은 백필터를 여과 집진 장치라고 하죠. 그리고 GH라는 것은 가스 교환기, 그리고 SCR이라는 것은
선택적 촉매 환원법, 주로 질소산화물을 처리하죠. 그리고 APOC라는 것은 Activated Carbon, 다시 말해서 활성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제게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출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복원을 해야지 또 문제를 다음 시험을 치는 후배들이 그만큼 좋은 문제,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mail.net입니다. 그래서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